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고요. 그 기간 동안 쉬지는 못하고 좀 밀린 일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업 해제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창업 리스크 관리,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과 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초편만 얘기를 하고요. 아마 하루 이틀 안에 심화편이 다시 한번 나갈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적입니다. 오늘 강의 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타트업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흔하게 겪게 되는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해서 알아본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미 사업을 한번 하고 계시는 뭐 초기 창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실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뭐 이제 막 예창패를 끝냈거나 아니면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막 시제품만 간신히 개발을 하는 그 정도 단계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실감을 못한 부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준비하신 분들은 선정되신 분들도 또 선정되지 않은 분들도 실제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업자 등록하고 대표로서 맞닥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모를 것 같아서 좀 그런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강의 흐름은 대충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 사업자금 자금의 조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부 지원 자금의 한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효율적인 사업자금의 활용 방법을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의 원픽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사업자금 조달의 중요성인데요. 일단 뭐 사업의 3요소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 얘기는 항상 어디 이제 특강을 가거나 일반적인 스타트업 개론 같은데 이제 가게 되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사업의 3요소. 이제 뭐냐면은 돈하고 사람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에다가 항상 그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스타트업에서.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주로 대학원 이제 연구실에 있는 분들, 뭐 교수님일 수도 있고 근데 연구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혹은 개발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 이런 쪽들은 아무래도 개발 역량이 워낙 우수하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자부심도 높고 또 실제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사업의 3요소에 왜 그게 안 들어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술이 중요하죠.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서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제 테크 스타트업을 하겠다는 분들은 기술이 없으면 당연히 스타트업 자체를 못하게 되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지만은 우리가 순수하게 사업, 즉 어떤 회사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조직을 만들어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의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부분인 거고 실제 이 사업을 운영하는 즉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는 3요소라 그러면 역시 돈과 사람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 즉 뭐냐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상용화를 해서 세상에 내놓으려면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고 자금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10년 뒤에 그걸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그 원하는 솔루션을 원하는 결과물을 내야 되는 그런 이제 철저한 계획들이 이제 동반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업의 3요소는 이 세 가지를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내가 꼭 쥐고 있어야 되는, 가장 마지막까지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자원은 뭐냐 그러면 사람이에요. 돈은 아닙니다. 시간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실제로 어떤 그 사업을 하는, 어떤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봐도 만약에 돈, 사람, 시간 중에서 단 하나만 끝까지 쥐고 있어야 된다면 뭐냐고 생각하냐 그러면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리로 보시면 돼요. 시간이야 이제 내 계획을 조금 늦추면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서 내 계획이 어쩔 수 없이 어그러지면 고치면 되는 문제고 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벌면 되는 문제다. 그렇지만 한 번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정말 마지막에 내가 선택해야 될 가장 최후의 요소가 뭐냐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그 회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긴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확보해야 될 자원은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될 자원이 뭐냐 그러면 돈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과 시간이라고 하는 자원은 결국에는 돈을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본주의라는 그런 뭐 상투적인 말을 쓰지 않아도 모든 사업의 근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 뭐 자아실현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이라고 하는 요소가 근간에 깔려 있어야 나머지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통상적으로 마지막까지 잡아야 되는 게 제가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사람이 떠나는 시점이 거의 대부분 돈이 날아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소중한 돈, 이 소중한 사업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제가 외부 이제 특강 나갈 때도 많이 쓰는 거고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여러분 상식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자기 자본, 내가 갖고 있는 그 돈, 여기 이제 자기 자본 안에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패밀리 펀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는 돈도 일단 자기 자본으로 일단 포함을 시킵니다. 물론 뭐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자기 자본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활동하면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매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 운영 자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융자, 은행이나 이제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그런 이제 지원 자금들, 대출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예창패, 초창패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 유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아는 얘기고, 뭐 저 또한 뭐 워낙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 사업 자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초기에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업 자금이 어떤 돈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보통 이 사업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원하던 대로 일이 안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인식들을 보면은 일단 자기 자본은 이건 피 같은 내 돈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피 같은 내 돈이라는 마인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얘기가 이제 뭐냐면은 사업이라고 하는 건 뭐다? 남의 돈으로 하는 거다. 근데 이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 남의 돈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내 돈이 아까우니까 남의 돈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자본으로 온전히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려면 재력이 일단 어마어마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거는 그냥 사실 구멍가게 장사 그냥 이렇게 딱 원하는 것만 사다가 팔고 사다 팔고 하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자영업이나 아니면은 그런 종류의 사업인 거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타트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짜 어떤 성장을 기반으로 가는 어떤 그런 이제 그 J커브를 그리는 그런 사업의 범주에서는 사실은 내 자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대부분 이제 피 같은 내 돈 안 쓰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제일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누군 하기 싫어서 안 하나. 나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지. 왜 이거를 못 알아주냐. 매출 올리는 게 쉬운 줄 아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죠. 뭐 이것도 뭐 사실 이해는 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융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일단은 그 신불자에 대한 그런 두려움. 아, 이 상환을 못했을 때 내가 신용불량이 될 수 있겠구나. 빚쟁이가 될 수 있겠구나. 그 두려움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 대출도 아무나 받는 건 아니고 이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제 유튜브에도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악플이 꽤 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통 이제 요새 이제 좀 지원 사업 끝나고 나서 꽤 달렸던 적이 있었는데 제 새벽마다 지워서 아마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달았던 분 중에 하나가 이제 누구냐면은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약간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내기 위해서는 이 지원 사업이 나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즉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이 지원 사업이 없어도 내가 정말 그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어떤 마중물로서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마인드 없이 그냥 지원 사업만 무조건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이게 그렇게 성공한 거면 굳이 지원 사업 필요 있겠냐? 대출을 받아서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마인드로 사업 계획서를 쓰라는 의미였는데 이제 어떤 분이 거기 발끈해가지고 했던 말이 뭐냐면은 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문제가 많은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대출을 못 받으니까 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그 사업 자체가 불안해진다는 요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의외로 대출도 아무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많이 이런 이제 인식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갚지 않아도 되는 돈. 너무 좋지 이건 뭐 그냥 뭐 5천만 원이건 1억이건 그냥 어쨌든 이거야말로 진짜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고 투자 유치는 일단은 남의 돈이라고 하는 즉 뭐냐면은 약간 이거예요. 대출보다는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투자 유치는 일단 뭐 안 받아도 되는 돈. 근데 이제 지분을 줘야 되니까 그게 이제 또 아까운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인식 구조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런 인식 구조 안에서 사업을 하면 문제가 있냐 그러면 뭐 딱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진짜 자기 자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내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 피 같은 내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것도 좋은 일이고요. 뭐 매출을 난 너무 잘 나와가지고 난 이걸로 사업을 하겠다. 그래도 뭐 괜찮은 거고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지원 사업만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뭐 나쁜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 요소들을 어떻게 여러분의 사업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느냐의 문제인 건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대부분 나는 내 돈은 없고 매출은 아직 못 낼 것 같고 대출도 받고 싶지가 않아서 일단 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건 편하게 쓰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사업을 시작해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 벽에 확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 여기에서 벽에 부딪힌 분들이 그때 돼서야 뭐 이제 융자를 알아보거나 투자 유치를 알아보려고 하게 되는데 그때 됐을 때 한 요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는 실제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식 구조를 조금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5개에서 어느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뭔가 좀 더 확실하게 좀 안정적인 사업 구조와 성장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 5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이 돈의 어떤 출처나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보다는 실제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 회사에서 내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사업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피 같은 내 돈이고 매출은 나 못 내는 거고 융자는 이거 무섭고 뭐 지원 사업은 남의 돈이니까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냥 딱 여러분 사업이 딱 그 정도 범주 안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올해 이제 뭐 예비 창업 패키지 돼서 5천만 원 받았다? 그럼 딱 5천만 원어치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넘어가고 초기 창업 패키지 7천만 원 받았다? 다행히 받을 수 있으면 또 7천만 원만큼 사업하고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냥 한 해, 2해, 3해, 4해 회사는 유지가 되죠. 회사야 뭐 사업자 등록을 해놓으면은 아무 짓도 않으면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거야 상관이 없지만은 이제 그렇게 한 3, 4년 지나가면은 흔히 얘기하는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그 오명을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업 자금을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요 시점쯤에 요런 자금을 요런 식으로 조금 접근을 해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라고 좀 인식을 바꾸게 되면은 생각보다 여러분의 사업의 가능성이 크게 열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이제 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추천을 하는 M&L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사업 자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는 건 뭐냐. 일단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건 피 같은 내 돈인 건 사실이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돈을 쓰는 관점에서 보면은 안전자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물론 피 같은 내 돈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요걸 살짝 넣어놓긴 했는데 근데 사실 자기인 자본은 우리 회사의 가장 안전자산입니다. 즉 뭐냐면은 이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이루어진 어떤 행위가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 정말 마음이 아프겠죠. 왜? 피 같은 내 돈이 날아가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해서 실패한 거는 그 뒤에 오는 후폭풍은 없어요. 그냥 내 마음만 아플 뿐이지 일단 내 돈은 날린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뭐 그걸 했다 그래서 뭐 무슨 뭐 빚쟁이한테 쫓길 일도 없고 누구한테 질타를 당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족한테 욕은 먹겠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 돼요. 왜냐하면은 적어도 자기 자본을 날린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거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아름답죠.
아무리 하기 힘들어도 결국 회사의 존속 의미는 언젠가는 매출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수익 구조가 나와야 되는 거고, 또 매출로 나온 자금은 말 그대로 써도 되는 비용으로 바로 지출을 해야 되는 안전자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거는 사실 좀 써서 이렇게 조금 생각한 대로 잘 안 돼도 이게 피 같은 내 돈이 날아간 것도 아니라서 좀 마음의 평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은 유튜브 수익 구조가 재작년에는 완전 빵원이었죠. 그때 이제 구독자도 없었을 때니까 그때는 정말 제 시간과 돈과 노력을 다 갈아 넣어서 만들었던 시기였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아무리 뭐 이제 회원수 얼마 안 되고 뭐 광고비 얼마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뭐 커피 좀 마시고 뭐 좀 필요한 장비들 조금 이제 몇 개도 구비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수익은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 돈으로 막 50만 원짜리 마이크를 살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어떤 매출 구조가 나오면은 그 모았던 돈 가지고 좀 사면은 그래도 이제 제가 버는 수익에서 나가는 건 아니니까 조금 마음의 평화가 오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장비들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다행히 그런 것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심적 부담이 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매출이라고 하는 요소는 되게 중요한 요소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융자 대출. 이거는 이제 안전자산은 아니죠. 왜냐하면 융자대출은 일단은 제가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는,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제가 돈을 빌렸다 그러면 그거를 갚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큰 데미지로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활용도가 매우 높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융자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제가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어디에 써도 상관이 없는 이제 그런 요소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불자라고 하는 그 약간의 무서움과 이제 대출받기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요소들은 다만은 있죠. 뭐 그거를 부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좋은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융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 관리가 되시는 분들은 사실 투자나 지원 사업보다는 이쪽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매출을 신장시켜서 다시 갚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정부 지원 사업은 뭐 공짜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뭐 제가 한 몇 년 전에 만났던 그 어떤 이상한 아저씨처럼 뭐 이게 뭐 사업하겠다는 사람한테 정부가 준, 나라가 준 장학금이다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뭐 그걸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뭐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렇지만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해보면 결국에는 공짜 돈만 찾아다니다가 그냥 패가망신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마중물이죠, 마중물. 그리고 새로운 시도. 이게 뭐냐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고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자기 자본을 뭐 2천만 원 정도 모아놨다. 그럼 이거 가지고 뭔가를 시도해보는 것보다는 거기 5천만 원, 1억 원을 태워가지고 뭔가를 시도해보면 내가 훨씬 더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고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마중물일 수도 있고요. 이제 초기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지원 사업 안 받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어느 시점이 되면 회사의 어떤 성장의 한계치가 딱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시점에 뭔가 어떤 그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이 새로운 시도라는 건 항상 돈과 사람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지금 회사의 매출 구조에서 그런 걸 받아가지고 성장을 하기에는, 그런 걸 그냥 회사의 자체의 자금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치가 느껴진다는 거죠. 이럴 때 5천만 원, 1억 원 같은 그런 외부 자금을 투입해서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면은 기존에 쌓아놨던 기반에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요소로 보셔야지, 이게 회사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나 존속을 위해서라고 하는 게 뭐 1년, 2년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장기화가 돼버리면은 굉장히 회사의 운영에 안 좋은 식으로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 자금에 한계가 있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운용할 수 있는 그 자금도 한계치가 분명히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죠. 투자 유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리스크 감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이 뭐 100억대 기업으로 성장을 하겠다, 매출 100억을 하겠다 그러면 그 중에서 8, 90억은 결국엔 비용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100% 대출을 땡기거나 아니면은 뭐 지원 사업은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그 여러분이 리스크를 져야 되는데, 그 리스크를 이제 투자사에서 같이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있는 정말 그 이상한 좀
제대로 되지 않은 투자자를 제외한다면 정말 좋은 투자자를 만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내 사업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면서 그 성장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고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부터 투자자의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초기 단계에서 보통 시드 단계에서는 의외로 그런 도움은 조금 그 A씨나 이런 쪽은 조금 그 아주 검증된 곳이 아니면 조금 받기 힘든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일반적인 초기 사업 자금의 이 확보 방법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뭐 자기 자본은 사실은 근데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매출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고 융자 대출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이 계속 뛰어다녀야 되는 거지만은 이것도 결국에는 금융기관의 어떤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제 많이 집중을 하는 것들이 정부 지원 사업과 투자 유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나마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뭔가 어필을 해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하면은 어떻게든 이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자금과 회사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이런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금이나 자기 자본이나 이제 융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아무리 많이 모은다 그래도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제공을 한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될 거고 실제로 제가 이제 지난 2년 동안 계속 정부 지원 사업을 다뤄왔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번 하반기에 제가 주로 집중을 할 거니 투자 유치 쪽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거 준비해야 될 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뭐 오늘 얘기할 거는 뭐 이런 내용은 아니고 저는 조금 더 좀 범용 좀 브로드한 범위에서 사업 자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떤 한계가 있냐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정부 지원 사업의 한계. 도대체 정부 지원 자금이 굉장히 일단 많은 사람들이 목을 메고 있고 거기서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되게 좋은 일인데 그것만으로 사업이 안 되는 그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보면 인터넷 찾아보면은 뭐 무자본으로 사업하기, 공짜 창업하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조금 예전에 한번 이거 시리즈 한번 만들면서 여기 하나 걸어드릴까요? 무자본으로 19억 사업자금 확보하기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영상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던 게 실제로 무자본으로 제일 처음에 확보할 수 있는 건 예비 창업 패키지인 거고 혹은 다른 지원 사업인 거고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사업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서 여러분의 자금도 태워야지 더 큰 자금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 즉 시작은 무자본이지만 그 이후부터 무자본으로 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공짜 차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뭐 3억을 받을 수 있고 5억을 받을 수 있고 되게 열심히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왜 불가능한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뭐 이거는 적어도 제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공식처럼 알고 있는 거죠. 0년차 창업 준비하기 전엔 예창패를 해야 되고 1년차 넘어가면은 초창패를 하거나 뭐 39세 위면은 청창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1년차 넘어가서 요거 끝나면은 뭐 디딤돌 R&D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을 하거나 지금 뭐 이번에 비대면 패키지 같은 요런 요런 이제 좀 사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 이후부터는 뭐 팁스나 창업도약 패키지를 해야 되고 뭐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창토패 같은 경우에는 3년차 이후부터인데 보통 패스트 트랙이라 그래가지고 초창패만 잘 해내면은 또 이쪽으로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0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했지만은 보통 회사 현황에 따라서 빨리 시드 투자를 받는 곳은 팁스가 이쯤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좀 나중에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공식인 것 같아요. 예창패하고 초창패하고 디딤돌하고 팁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그러면은 이런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 이제 나라 돈인데 세금인데 제가 이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사업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지원 사업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저는 가능한 돈 다 땡겨라. 이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사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거는 돈이에요, 결국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이게 약간 이제 온도의 차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실망을 하거나 이제 조금 화가 나는 경우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나한테 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면은 굉장히 싸가지 없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싫은 거지. 사실은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가능하면 지원 자금은 다 확보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라고 있는 돈이고 정부에서 그러라고 있는 돈이니까 오히려 그 돈을 잘 써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이 성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진짜 회사가 커지고 고용 창출도 이루어지고 국가 경제 이바지하면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뭐 딱히 문제는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자금은 정부 확보를 해서 잘 활용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면 제 제자들 중에서 이런 지원 자금을 졸업하는 애들이 결국에는 빨리 커가지고 빨리 가더라고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뭐 초창패가 됐건 뭐 예창패가 됐건 하나 두 개 정도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냥 딱 잘라버리고 어느 순간에 치고 가다가 사이에 한 몇 년 정도 뭐 투자 받고 막 하면서 뭐 올리다가 어느 시점에 요거 디딤돌 한번 해봐야겠다, 뭐 팁스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애들이 대체로 보면 성장 곡선이 괜찮아요. 근데 꼭 뭐 그게 정답은 아니고, 그러니까 경험상 그렇다는 거지만은 어쨌든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요 순서대로 가는 것 자체가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잘 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제 제자 중에서도 팁스 탄 친구들이 꽤 있었고, 뭐 시리즈 ABC 넘어간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제 제자 중에 보면은 이번에 통산 뭐지 투자금 70억까지 받은 친구도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례들은 이 바닥에 있다 보면 너무 많은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 하나하나 세기도 힘들어가지고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뭐 지원 자금 다 받을 수 있는 거 받으라고 했다. 그럼 열심히 해가지고 받으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이번에 준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이번에 선정된 분들이 이제는 알아야 되는 건데 이 지원 자금만으로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게. 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렵다거나 불가능하거나 돈이 부족하거나 절차가 복잡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냥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지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부가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부가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가세가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물건을 살 때 물건은 다 포함이 된 VAT 포함 가격에 들어가 있는 거고, 아주 간혹 가다가 무슨 호텔이나 이런 데서 되게 비싼 뭐를 살 때 부가세 별도 그래서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결제하지 11만 원 결제하고 이러면은 아씨 이거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좀 말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에 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10,000원짜리 물건을 산다 그러면 실제 물건의 가격이 10,000원인 게 아니고 뭐 9,010원인가가 실제로 이제 물건가고 뭐 990원이 부가세인 거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 부가세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뭐 VAT라고 하는 말도 익숙하긴 하지만은 또 학교 다닐 때 배우긴 했지만은 그렇게 실감나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부가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예민하게 달아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 부가세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기서 너무 오랫동안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관련된 제 예전 강좌를 하나 그 예창패 살아남기라고 하는 거기 하나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어떤 뭐 이제 장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 이제 뭐 컴퓨터 PC하고 몇 가지 태블릿하고 이런 거로 이제 사무용품으로 이제 사무용 장비로 이제 필요한데, 이걸 이제 구입하려고 업체에다 문의를 했더니 거기가 토탈 이제 1,000만 원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부가세가 100만 원이 돼서 총 1,1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어쨌든 1,100만 원이라는 거니까 그냥 1,100만 원 지불하면 되겠네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제 개인 사업이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제 돈으로 하는 거였다 그러면 1,100만 원 결제하고 회계사한테 넘기면 알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원 사업이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총구입 비용은 1,100만 원을 내야 되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지원한 자금은 장비값, 순수 장비값 1,000만 원만 지원을 하고요. 부가세 100만 원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입금을 하는 방식이다, 세금 계산서를 떼는 방식이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1,100만 원의 세금 계산서가 나오면은 1,000만 원은 지원 자금에서 가고 100만 원은 내가 따로 입금하는 이런 방식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카드로 만약에 결제를 한다 그러면 카드로 아예 1,100만 원을 결제한 다음에 나중에 그 창업진흥원에서 100만 원 입금하라고 요청이 들어와요. 그럼 그거를 반드시 거기 그 입금 계좌로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카드로 1,100만 원 긁었다 그래서 아싸 부가세 냈다 이게 아니고 나중에 100만 원 내라고 창진원이나 주관기관에서 이제 요청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거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정확하게 회사가 부담을 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개인 사업자라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부담하는 거랑 뭐 다름없고요. 이제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법인의 자본금에서 부담이 돼야 되는데 자본금이 없다 그러면 이제 차입금처럼 해가지고 여러분 자금을 거기에다 넣고 이제 부담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그 회사 자본금이 없고 완전 무자본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을 어디선가 구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부가세는 이렇게 이제 그 따로 내야 되냐? 이게 실제로는 이제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월하고 7월인데 부가세 신고 기간이 딱 있습니다. 그때쯤 됐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그 뭐냐 매출이 없다 그러면 이 냈던 100만 원은 다시 환급이 되거든요. 그때 신고를 하면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뭐 2022년 뭐 3월 달쯤에 뭐 1,100만 원을 썼다. 그럼 여기에서 100만 원은 여러분이 낸 다음에 나중에 이제 2022년 7월 달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은 매출이 없다 그러면은 이 100만 원이 이제 다시 통장으로 돌아오는 거고 환급이 되는 거고 매출이 있었다 그러면 그 매출이 있었던 거에서 내야 될 부가세에서 요 공제하고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거는 돌려받는 돈이라는 거는 맞아요. 돌려받는 돈이라는 건 맞는데 근데 돌려받는다라는 개념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강좌를 보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되질 않습니다. 왜냐? 정부 지원 사업에서 1,100만 원을 내가 예창패 자금으로 냈다. 그리고 부가세도 다 내줬다 그러면은 나중에 100만 원은 내 통장에 꽂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100만 원 삥땅 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어떤 지원 사업을 락론하고 부가세를 내주는 정부 지원 사업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제 비슷한 개념이 이제 그 부가세가 아니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장비 안 살 거니까 괜찮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보통 이제 외주 개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뭐 하드웨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플랫폼 같은 거 뭐 앱 같은 거 개발하게 되면은 보통 500만 원 정도 외주 개발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보통 그 개발을 할 때는 얘네들도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5천만 원에다가 이제 500만 원을 합쳐서 5,500만 원을 얘네들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500만 원은 정부 지원 자금에서 안 나가요. 여러분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뜻 생각하기에 막 예비 창업 패키지 할 때 막 사업 계획서 쓴 다음에 여기에 뭐뭐뭐뭐 해가지고 여기에 3천만 원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외주 개발. 그럼 여러분이 3천만 원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3천만 원짜리 외주 계약 하려면은 여러분이 현금으로 300만 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3,300만 원을 줘야 돼요. 거기에다가. 왜냐하면 300만 원 아까 얘기했듯이 창진원에서 안 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원 자금만으로는 사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나 얘기할 때 보면은 왜 내 돈으로 하냐 남의 돈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부 지원 사업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뭐 그런 영상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에서 제일 많이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가세 얘기예요. 예. 왜냐면 이 부가세는 어쨌든 내가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1억 원의 운영자금을 다행히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중에서 만약에 일부 제외하고 한 8천만 원 정도를 뭐 이런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에 썼다 그러면 여러분이 현찰로 800만 원을 안 갖고 있으면은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 800만 원은 물론 이제 여러분 자기 자본일 수도 있고 대출을 받은 돈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지만 그게 없다 그러면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의외로 이거를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부가세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가지고 막 돈 빌리러 다니는 지인한테 그런 사업자들 되게 많아. 예창패 처음에 돼서 막 나 5천만 원 받았다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 3천만 원 외주 2천만 원 딱 했는데 200만 원 내라 그러니까 이거 돈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돈 끌어 다니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게 되게 안 좋게 가면은 주변에서 돈을 못 빌리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어디까지 봤냐면 제가 그 카드 그 현금 서비스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빚쟁이의 길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다행히 그게 이제 매출이 나와가지고 메꿔지면 다행인데 그게 안 메꿔져서 자본금이 어느 정도 회사 자본금이 회수가 안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냥 그 내 카드 이자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도 확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보증금 이거는 실제로 이제 보면은 제가 봤었던 영상 중에 뭐가 있었냐면
무자본으로 뭐 무슨 카페 창업하기, 무자본으로 무슨 베이커리 창업하기 해가지고 뭐 자기가 무슨 뭐 청년 창업사관학교 신사업 뭐 거기 들어가서 했더니 거기서 못도 해주고 못도 해주고 못도 해줘가지고 공간도 내주고 했다고 막 얘기하는데, 아니 저 그거 되게 관심 깊게 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무자본으로 안 되거든요. 카페 창업은. 그 무자금으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보증금. 그러니까 뭐 장비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외부 지원 자금으로 한다고 쳐도 보증금은 이건 진짜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봤더니 맨 마지막에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증금 2천만 원 냈는데 이건 적금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돌려받으니까. 개소리지. 예. 보증금 1,000만 원. 여러분 이거 현금 1,000만 원 갖고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 20, 30대 같은, 아마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지금 20, 3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의외로 현찰 1,000만 원을 뭐 적금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모으신 분은 있겠지만 현찰 1,000만 원을 내 사업하겠다고 이렇게 생으로 그냥 보증금으로 때려박는 게 아무리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라 그래도 보통 그거 못해요. 왜냐면은 이게 보통 사업이 베이커리 창업을 해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 안 됐을 경우에 임대료도 못 내는 일이 생기면 보증금도 까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번 돈이 쭉쭉쭉쭉 까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순수하게 내 돈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내 돈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대출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빚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실제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그 심적 압박감이 되게 세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런 문제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오피스 같은 사무실 같은 경우도 보면 베이커리 아니더라도 뭐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이다 그러면 정부 지원 자금은 임대료 100만 원씩만 지원, 월 임대료만 지급해주고 보증금은 여러분 일단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돌려받는 성격의 보증금 성격의 비용은 정부 지원 자금에서 절대 안 나옵니다. 네버 안 나가요. 무조건 회사가 부담을 해줘야 돼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그 구글 애즈 같은 구글 광고를 할 때, 온라인 광고를 할 때 보면 걔네들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그 계정에다가 이렇게 돈을 입금을 해요.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그럼 100만 원을 입금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2023년 뭐 1월에 끝났다 그랬는데 이때까지 쓴 돈이 예를 들어서 한 80만 원이고 2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은 요 끝난 이후에 남은 돈은 나중에 환수해요. 이 지원 자금에서 결제가 되는데 요 20만 원 현찰 남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카드 깎는 거랑 비슷한 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떤 처벌의 문제는 아니고 환수하라고 실제로 회계감사 때 와요. 얼마 남았어요? 잔액 보고 20만 원 안 쓰셨으니까 이건 다시 환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성으로 돌릴 수 있는 돈은 무조건 정부 지원 자금에서 나가지 않고 설사 나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환수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이거는 뭐 어차피 받을 돈이니까 그냥 내도 되지 않냐 이러는데, 이건 뭐 제가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은 저한테도 되게 부담스러운 그런 금액이에요. 예, 저도 아니 제가 작년 한 해 유튜브 수익이 500만 원이 안 돼요. 500만 원이 뭐야? 300만 원 정도 됐나?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저 유튜브 3년 해야지 이거 1,000만 원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거를 그렇게 그 녹록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런 것들도 정부 지원 자금에서 대지는 게 아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되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되게 짜잘한 비용 처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샘플을 어디에 발송한다고 했어요. 우체국 택배 3,700원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회사 비용이잖아요. 이거는 사업 운영 비용이니까 회사 돈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자,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자, 다행스럽게도 요 3,700원이나 요런 거는 요즘에는 조금 편하게 하라고 그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데서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그 창업 지원 자금인가 뭐 그래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거는 출처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쓰게 하겠다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돈들이 이렇게 짜잘하게 뭐 이렇게 3,700원 이렇게 이런 거 이제 하거나 아니면은 뭐 회의비 같은 거 좀 쓰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뭐 그 지하철 패스나 아니면 뭐 기차표 같은 거 10,000원짜리 이런 거 진짜 영수증 처리하기 너무 골치 아픈 거 그런 것들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좀 불편한 진실인데 그 한 달에 50만 원 이거 대부분 창업자들 용돈 씁니다. 예.
뭐 창업을 한다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결국엔 뭐 밥 사 먹고 필요한 거 사고 뭐 그게 다 창업 활동의 연장선상이다 그러면은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걸 이제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 용돈은 쓰시죠. 그거 자체는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팀원이 있을 경우는 이게 조금 골치 아픈 문제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대표가 있는데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우체국에 가서 이제 택배 이거 붙이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아 그냥 우리 그 창업지원자금 있는 거 카드로 그냥 하세요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건 내가 쓰는 돈이니까 그냥 비용 처리하세요. 그러면 그 짜잘한 사무용품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려면 가서 카드 긁고 영수증 끊어 와가지고 그거 처리해야 되고 그거 해가지고 또 위에 올려야 되고 그럼 택배를 하나만 보내면 다행인데 막 하루에 한 개씩 계속 보내게 되면 그걸 매번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 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약간 팀원들 사이에도 갈등이 실제로 생겨요. 와, 저 이걸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일하려고 왔는데 뭐 이런 짜잘한 비용 처리하려고 왔나 그러면서 좀 그런 문제도 생기고 실제로 이제 회사들 보면은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의외로 이런 별거 아닌 것들.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직원들이 그냥 아유 이거 치사하고 들어가지고 이거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자기 돈으로 그냥 쓴단 말이에요. 나도 회사 일원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요 나중에는. 지금 이제 대표도 모른 척하고. 근데 이런 자잘한 비용 처리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원 사업으로 하려 그러면은 다 검증해야 되고 뭐 영수증 올려야 되고 이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보통은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의외로 짜잘하게 사야 되는 그때그때 이렇게 소액으로 막 1,000원, 2,000원, 뭐 10,000원 이렇게 사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무용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한 번에 그냥 왕창 사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뭐 그런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외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용 처리 같은 것도 되게 잘 쓰셔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그거 외에도 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뭐 갑자기 우리 장비 쓰는 거에서 이제 모뎀이란다 옛날 사람처럼 공유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무선 공유기를 하나 사야 되는데 이거 4, 5만 원 한단 말이에요. 회사 비용으로 카드로 사가지고 결제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정부 지원 자금으로 하려 그러면은 또 위에다 승인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당장 내일 무선 공유가 필요한데 당장 내가 쿠팡 새벽 배송으로 쿠팡 와우로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또 뭐 결제 받고 뭐 하고 또 그 난리를 또 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좀 귀찮아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거를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창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냐 아까 얘기했던 창업지원자금 50만 원에서 해결을 하는 거고 초창패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회사에 좀 법인에다가 대표 자신의 돈이건 뭐건 자체적인 자본을 넣고 거기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좀 힘든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제 그러니까 내 쓸 돈이 없는 거지. 그런 데서 이제 돈 아낀다고 계속 이제 영수증 하나하나 처리하고 이렇게 짜잘한 거 처리하다 보면은 결국엔 나중에 사람이 떠나더라고요. 이건 뭐 일을 하러 온 건지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 그거 자금 쓰면서 온 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 조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지옥문이 열리는 건데 이게 자금이 부족하죠. 5천만 원, 1억 원으로 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업이 연간 5천만 원짜리, 1억 원짜리가 아니고 이제 100억짜리, 10억짜리, 뭐 200억짜리 이런 1,000억짜리 시장을 보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초반에 투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일정 부분 매출이 나오기 전에 돈이 일부 들어와가지고 요게 이렇게 순환이 돼가지고 점점 커지는 즉 뭐냐면은 처음에는 뭐 1,000만 원어치 팔아가지고 한 1,200만 원 벌고 1,500만 원치 팔아가지고 뭐 한 2,000만 원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조금씩 늘려가지고 나중에 막 100억, 200억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고 초반에 보통 왕창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많이 뽑는 이런 구조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 자금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보통은 예비 창업 패키지 5천만 원 가지고 앱 만들거나 해가지고 그걸로 대박 치는 경우는 되게 극히 드물고요.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MVP가 나왔다 그러면은 초창패로 넘어가면서 고도화를 해야 되는데 그 고도화만 1억 원이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나요. 양산으로 넘어가 답도 없어요 이거는. 실제로 보면은 제가 작년까지는 제가 있는 공간에서 이제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는 다 잘라버렸거든요. 안 한다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MVP 정도 만드는데 저희 기관에 있는 그런 이제 3D 폰을 쓰겠다 그러면은 적절한 수준의 어떤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학내에서는 실제로
쓸 수 있게끔 해주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양산 단계로 가거나 보통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한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상담 좀 해주고 필요한 경우에 3D 프린터로 뭐 뽑아주겠다 이 정도로만 했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항상 그때 들어오는 2건 3건이 나 금형 제작해야 된다, 금형 만들어 달라. 근데 보통 사출금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은 그 사출을 뽑는 데에서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게 보통 몇 천만 원에서 억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지원이 안 되거나 된다 그래도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 사업은 이제 택도 없는 거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이 고도화 작업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고도화가 되기 전에는 MVP밖에 없는데 그걸로는 투자도 못 받고 매출도 안 나오고 지원 사업도 안 되고 여기에서 이제 뺑뺑 돌다가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옥문이 열리는 시점이죠.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 되신 분들 중에 실제로 50% 정도가 앞으로 반년 뒤에 이런 일을 겪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애매한 타이밍. 요거도 되게 좀 애매한데 보통 예창패하고 초창패가 바로 이어지질 않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가 아마 이번에 선정되시면 2023년 2월쯤에 끝날 거고요. 초창패가 23년 3월부터 시작을 하면은 최종 선정이 23년 한 4월이나 5월 정도 된다는 거죠. 사이에 3개월이 비잖아요. 대표는 괜찮아요. 대표는 어차피 자기 사업이고 자기가 어떻게든 먹고 살 길을 만들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대표들은 그 3개월 동안 뭐 조금씩 뭐 개발을 하면서 뭘 하면서 어떻게든 자기 그 뭐냐 이렇게 좀 버티긴 하겠죠. 사업을 스톱시켜 놓을 수도 있고 직원들이 문제인 거예요. 직원들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진짜로 내 돈으로 주든지 다른 뭔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자기 자본이 없으면 되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 직원 없이 1인 기업으로 하겠다 그러면 1인 기업의 문제점은 뭐냐면 초창패를 거의 못 넘어갑니다. 실제로. 넘어갈 수는 있어요. 정말 사업 계획서를 잘 써야 되고 사업 아이템이 정말 끼깔나야 되고 그 안에서 실제로 성장 곡선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1인 기업으로 창도패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고 디딤돌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이거는. 예.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해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도 관문이 되게 높아지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고 직원을 안 뽑을 수도 없는 게 직원을 안 뽑으면 사업의 진척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혼자 하는 게 한계치가 있잖아요. 둘이서 하면은 그 일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창패를 하고 사업을 가져가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 뒤에 이만한 규모로 키우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계속 사람이 투입이 되고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원 사업만으로 하기에는 금액도 적고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 나오는 이 갭, 요 사이사이에 나오는 이 공백 기간 동안 직원을 놀리게 할 수가 없다고요. 한 가지 방법은 있죠. 직원한테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야, 너 프리랜서 일하면서 한 3개월 쉬다가 다시 나 이거 초창패 할 때 되면 들어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들어오겠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불안정한데?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초기 예비 창업 패키지 끝나고 팀이 막 박살나는 경우가 천지빛깔이에요, 진짜로. 저는 이거 끝나고 팀이 완전히 박살나는 경우도 많이 봤고 초창패나 총창사 끝나는 시점에 팀원이 아예 싹 바뀌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보통 그런 그 문제점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요 고민들도 실제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 그러면 이제 효율적인 사업 자금의 활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요거는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자금을 좀 표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각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활용 범위를 가질 수 있냐를 여기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자체적인 자본금을 바탕으로 해서 인건비가 나갈 거고요. 장비 재료 구입을 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부가세가 발생을 할 거고 뭐 홍보비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임대료도 내야 될 거고 이제 기타 잡비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제 사업 자금을 어떻게 확보를 하냐 그러면 자기 자본이 있고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을 받는 게 있고 투자 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창업 지원 사업과 R&D 사업이 있죠. 제가 일부러 순서를 여러분이 가장 이제 먼저 받고자 하는 순서대로 한번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자본금으로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제가 빠먹었는데 회사 법인 설립,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상관없는데 이제 법인 설립 같은 거 할 때는 실제로 그 주식
회사니까 그 자본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 자본금을 뭐 50만 원으로 하는 데도 있고 뭐 3만 원도 제가 봤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 회사 자본금은 클수록 좋아요. 대부분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50만 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100만 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의 자본금을 100만 원으로 설정을 하잖아요. 나중에 기술보증기금 같은 데서 1억 원 융자를 받으면은 회사 부채 비율이 100배, 1000%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딜 가도 이게 되게 불안정한 재무 구조가 되죠. 물론 이제 창업한 지 3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좀 많이 봐주기 때문에 실제로 뭐 부채 비율 1000%, 20000%가 딱히 문제가 되진 않는데 결국에는 사업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한 2년차, 3년차 넘어가게 되면은 회사의 자본금이 이제 적어도 1000단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거는 뭐 창업 지원 사업이나 R&D나 투자금 뭐 이런 데서는 나오지 않고요. 융자 같은 경우는 테크니컬하게는 자본금으로 쓸 수는 있는데 근데 융자를 보통 이제 개인이 받으면 그런데 보통 법인이 받잖아요. 그럼 법인이 있어야 되니까 자본금으로 쓰기 좀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뭐 그런 그러니까 이 융자하고 매출은 자본금으로 쓸 수 없는 이유가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저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회사가 먼저 있어야 이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자기 자본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창업 지원 사업에서는 일부만 되죠. 요즘에 그 예창패 초창패 실제로 그 뭐냐 인건비 지급하려면 규정 되게 빡세진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 각자 확인해 보시고 R&D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뭐 투자금이나 융자나 매출이나 자기 자본은 뭐 인건비 마음대로 쓸 수 있죠. 뭐 그다음에 장비 재료, 뭐 부가세, 홍보비, 임대료 이런 거는 투자금 이후부터는 다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이나 R&D에서는 부가세 절대 안 되고 R&D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이거는 사업 자금이 아니니까.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창업 지원 사업은 다 되고 R&D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다 된다고 하기는 좀 힘든 게 이제 연구에 관련된 부분만 조금 지원받을 수 있어요. 뭐 물론 이제 회사에 연구실이 있으면 다 지원받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타 잡비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모호하죠. 요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그 자금의 활용도 자율성으로 보면은 창업 지원 사업하고 R&D 사업이 최하예요, 최하. 예, 가장 안 좋습니다. 실제로 이거 써본 사람들이 모두 얘기해요. 근데 이게 뭐 정부 지원 사업이 어떻고 뭐 행정 처리가 어떻고 그것도 그렇지만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되게 뭐 할라 그래도 걸리는 게 되게 많은데 근데 반대로 보면 이게 또 공짜라서 네, 그냥 여러분 꽁돈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말 그대로 이게 여러분 피땀 흘려서 번 돈도 아니고 사실 쓰고 나서 나중에 필요한 것만 딱 보여주면 안 갚아도 되는 돈인데 사실 활용도가 낮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만큼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정부기관에서.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사에서 지분도 일부 갖고 있고 좀 계속 자기네들도 이 리스크를 같이 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케어를 하니까 자율성은 좀 떨어지는 편이지만은 지원사업만큼은 아니고 융자 같은 경우에는 괜찮죠. 괜찮은데 이제 조금 안 좋은 거는 이제 이게 갚아야 될 돈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좀 못 갚게 되는 상황이나 이렇게 돼서 트레이싱이 되면 되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조금 제약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뭐 매출하고 자기 자본은 자율성이 있어서 뭐 최고죠, 최고. 정확하게 매출이 제일 좋고 자기 자본이 그다음. 심적 부담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창업 지원 사업이나 R&D 사업은 뭐 어떤 상환의 의무가 꼭 있는 건 아니고 뭐 있어봤자 이제 기술료 조금 내는 게 가끔 있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뭔가 또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완전 하는 아니고 중하 정도 된다.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심적 부담이 제법 있죠. 융자는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그냥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그렇고 매출은 정말 심적 부담이 없어요. 써보면은.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나온 매출을 돌려가지고 간다. 그럼 그 안에서 인건비 나오고 뭐하고 하면은 이 회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회사의 어떤 유지가 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식당 같은 데서 점심 메뉴 보통 얘기하잖아요. 뭐 이제 고깃집 같은 데서 점심 메뉴로 김치찌개 팔고 그러잖아요. 그게 의외로 보면은 뭐 물론 이제 대성하는데 지금 대부분은 그 유지비로 쓰는 거예요. 낮 시간에 놀릴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저녁에 가서 고기를 먹으니까 낮에 그것만이라도 돌려가지고 매출이 일부 나오면은 그걸로 뭐 인건비하고 유지비 같은 거 빠져도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매출 자체는 너무 좋은 그러니까 심적 부담이 가장 없고요. 자기 자본은 사실 그냥 안전자산이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다음에 활용도도 높다고 했지만 그래도 내 돈 쓰는 게 마음은 아프죠. 요거는 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대표가 가져야 될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돈 한 푼도 없이 뭔가를 하겠다. 난 죽었다 깨어도 내 돈은 10원 한 전 안 들고 다 다른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본인의 폴리시니까 본인의 뭐 어떤 방향성이 그렇다고 한 거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대체로 그런 회사들이 오래 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정성이 너무 커져요. 예. 뭔가 회사가 어느 순간에 흔들렸다 그랬을 때 그걸 틀어막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 매니지먼트가 안 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효율적인 사업 자금의 활용 방법은 뭐냐? 이제 결국에는 되게 단순한 거예요. 0년차가 됐을 때 예비 창업 패키지는 무조건 받으세요.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시점쯤에 사업자 등록이 되면은 요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거를 무조건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매출을 발생시키건 투자 유치를 하건 대출을 하건 무조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성장을 하겠다 그러면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확실하게 재무 포트폴리오를 세워가지고 그 안에서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의 융자가 필요하고 그거로 해서 내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포트폴리오가 이미 나와야 되고 만약에 올해 안에 반드시 매출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이 자금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출을 발생시킬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예창패가 안 됐지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업을 하겠고 어떻게든 내 돈을 들여서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예창패만큼의 스트레스는 덜 받지만은 그만큼 또 덜 받고 또 실제로 그만큼 시간도 활용이 되게 잘 될 테니까 그런 시점에는 어쨌든 매출이든 뭐가 됐든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매출이 도저히 안 난다. 1년, 2년은 안 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고민할 건 예창패 다음에 초창패 어떻게 하냐로 고민하는 게 아니고 투자 유치로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대출 같은 경우도 일부 좀 확보를 해야 되고 이 자금 확보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회사가 불안정해지고 대표로서의 여러분 마음도 되게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역효과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자기 자신의 캐시카우를 만들어가는 대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회사 자체를 최대한 1인이나 2인 정도 이내로 해서 최소한으로 유지를 하면서 회사가 안정적으로 가게 하면서 자기의 그 캐시카우, 그러니까 일을 따로 한다든지 뭔가를 해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아요. 뭐 사실 저도 유튜브 약간 본업은 저 원래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허락받고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저도 일단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걸 크게 하는 순간에 제가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본업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안 하는 거지만 실제로 나는 사업이 본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부업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더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느긋하시고 마음도 되게 편안하게 하시는데 확실히 일하는 거 보면은 남들 1년이면 할 걸 한 5년 하시더라고요. 남들 2개월에 끝낼 걸 한 1년 하시더라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결국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매출 발생이든 투자 유치든 대출이든 진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그 시점, 뭐 예창패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다 그래도 이때부터 사실은 이거를 신경을 써야 돼요. 이거는 실제로 초기 창업 기업들 중에 나중에 저한테 이제 그 상담하러 오는 기업들 보면은 이미 시기를 놓친 상태에서 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얘기가 다 그래요. 이걸 좀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몰라서 그랬다고. 이게 왜냐면은 매출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투자자도 무조건 열심히 만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자자를 자기가 100명 가까이 만났는데 99번을 까이고 나중에 한 명이 됐다고. 그 정말 좋은 투자자라고. 좋게 얘기하면은 숨어있는 여러분 회사의 가치를 알려준 그런 좋은 투자자를 만났구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홉 명한테 까이기 전에 왜 까였는지를 고민해 보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절대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나 팔로 개척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투자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투자자들한테 내가 어떻게 회사의 가치를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 대출이나 융자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우리 회사의 어떤 포트폴리오 어떻게 만들어 갈 거고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준비는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냐? 이제 자기 자본에 대한 이슈가 있고 매출에 대한 이슈가 있고 투자 유치에 대한 이슈가 있고 대출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사실 이 각각에 대한 내용들이 하루에 끝나는 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준비에 대한 거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항을 생각해야 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항을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조금 개론을 좀 잡아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심화편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은 기초편 심화편을 한 번에 찍어서 올린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 제가 체력이 그 정도가 안 되고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요거는 제가 앞으로 하루 이틀 안에 새로 찍어서 창금 특강으로 여러분에게 배포를 하면서 전체 이제 공개할 때 게시판에 다시 한번 올릴게요. 자, 오늘의 원픽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양날의 검입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처음에 여러분이 그 예창패나 초창패에 되고 나서 느끼는 거는 기쁨이에요. 당연히 축하를 드려야죠. 왜냐하면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계획서 쓰고 인정받은 거잖아요. 발표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5천만 원, 1억 원을 받은 것까지는 좋지만은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돈을 쓰게 되면서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건 갈수록 태산이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애를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실제로.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좌퉁우종하지만은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되면은 점점 익숙해지잖아요. 그렇지만은 애가 점점 커가면서 반항을 하고 사고를 치는 것들이 이제 정말 가면 갈수록 태산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사가 자라나기 전까지는 계속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예창패 정부 지원 사업을 가지고 일단 돈 받았다고 그걸 그냥 막 쓰면서 개발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진짜 그 몇 개월이 지났을 때 그냥 바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버리는. 그리고 막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이 돈으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부가세 300만 원을 내라 그러고 이러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여기저기 꿇어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관계 무너지고 하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해보시고 좀 이게 이제 여러분 사업이잖아요. 여러분이 대표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다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이라 그러면은 뭐 사업이 그렇게 쉬운 줄 아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만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고 그중에 제1 책임과 의무는 돈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보통. 그래서 그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 심화편 올릴 때 하는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은 아마 조금 더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창업가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